저는 한국소비자원 인력개발팀의 지주희입니다. 먼저 이렇게 다른 이전 기관과 함께 설명회를 갖게 된 점에 대해서 정말 영광으로 생각하고, 이번 기회를 마련해주신 국토교통부, 충청부터 도청, 그리고 충북대학교 관계자분들께 정말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기관 일반 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기관은 1987년 7월 1일에 경제기획원 산하의 소비자보호원이라는 명칭으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저희 원을 한국소비자보호원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저희가 2006년 기본법으로 보호법이 개정이 되면서 한국소비자원이라고 명칭이 변경이 되었고, 현재는 소비자보호 시책뿐만 아니라 권익 증진을 위한 시책의 다양한 분야에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저희 조직 및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도가 상당히 좀 작아서 보이지 않으실 텐데요. 현재 11개 국실 및 325명이 정원으로 집정이 되어 있고, 실제 근무하시는 분들은 한 400여 명 정도가 함께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저희는 서울 영곡동 소재의 본원뿐만 아니라 서울, 경기 지원, 그리고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강원 등 7개 지원에서도 총 100여 명의 직원분들이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저희는 올해 7월 달에 이전을 할 기간이어서 하반기 채용 계획 같은 경우는 이전이란 변수가 크기 때문에 아직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만, 꾸준히 한 20명에서 30명 정도를 채용하고 있는 기간이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경영 목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원래 주요 업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업무 체계를 보시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기 전과 후로 나눠서 사전 예방 업무와 사후 구제 업무로 나뉘어집니다. 이 각각 업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자면, 정책연구 같은 경우는 저희 조직 같은 경우는 연구직, 일반직, 그리고 시험연구직 3개의 직군이 있습니다. 정책연구 업무는 연구직군에서 수행하고 있는 업무로서 지원 자격은 박사학위 이상의 소비자이기 때문에 특정 직군에 해당되는 업무이지만, 간략히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나라의 소비자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법령 정비라던가 각종 제도 개선 및 정부 정책을 반영하기 위한 보고서들을 출간하고 있고, 이를 토대로 행정기관이나 국회 등의 정책과 입법을 건의하는 등 각종 연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장조사입니다.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 및 소비생활 합리화를 위한 조사로서 소비자 거래가 발생하는 모든 분야에 대해서 시장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또한 부당약관 및 허위과장 광고 조사와 유통구조 및 서비스 비교 조사를 통해서 가격이라던가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업무도 같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안전 업무입니다. 최근 들어서 각종 뉴스나 언론 매체에서 소비자 안전과 관련된 문제들이 계속 불거져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는 이런 소비자 위해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 관리하기 위하여 소비자 위해 감시 시스템이라는 시스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안전 실태 조사 및 시험 검사를 통해서 사업자에 대한 시정 공고나 리콜 및 제도 개선을 건의하는 업무도 같이 수행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국내 리콜 정보 제공하는 등의 다양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검사입니다.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일반직과 연구직을 제외한 시험 연구직군에서 수행하는 업무입니다. 다른 직군과 달리 기계, 전기, 화학, 섬유, 식품, 미생물 각 특정 전공자를 뽑는 분야입니다. 이쪽으로 직군으로 들어와서 근무를 하시게 되시면 소비생활과 밀접한 각종 상품의 품질, 성능, 유해성 등을 조사하게 되고, 소비자 문제가 발생하는 분야에 대해서 원인 규명하는 시험도 같이 진행을 하시게 됩니다. 이 외에도 요새 스마트 컨슈머라고 해서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미국의 컨슈머 리포트와 같이 소비생활과 밀접한 정보 및 서비스에 대해서 각종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정보를 좀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시험 검사를 통해서 제공하기 위해서 시험 검사 분야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소비자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비자 교육이라고 하시면 소비자만 저희가 교육을 하는 건 아니고요. 정부기관 공무원분들이나 관련된 관계자분들, 그리고 학교 선생님
선생님들과 같이 소비자 리더를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분야에 다양한 콘텐츠 제공 및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보 제공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스마트 컨슈머 홈페이지 및 소비자 시대라고 하는 저희 월간 잡지가 있습니다. 소비자 법령, 정책자료, 시험검사, 조사, 연구, 보고서 등 저희가 각 분야에서 연구한 결과와 정보들을 효율적으로 정보 제공하기 위해서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해서 현재 제공 중에 있습니다. 저희 원 업무라고 하시면 가장 친숙한 업무이실 텐데요. 피해 구제와 분쟁 조정이 있습니다. 상담을 통해서 들어온 소비자 문제에 대해서 관련 법률과 사업자, 소비자와의 다양한 대화와 합의점을 도출해서 소비자가 원만하게 피해를 해결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만약에 이렇게 합의가 도출되지 않게 되면 분쟁 조정 부서로 넘어가게 됩니다. 분쟁 조정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분쟁 조정은 재판 절차의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초성 대체적인 분쟁 해결 방법의 하나입니다. 소비자 분쟁 조정위원회라고 저희가 전문가 50여 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가 있는데요. 이 위원회에서는 소비자 사업자로부터 증거와 관련 자료를 제출받고 시험검사 전문위원회 의견 등을 참고하여 공정한 조정 결정 등을 내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최근 좀 집중적으로 시작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인 소비자 중심 경영 CCM 인증 제도입니다. 소비자 중심 그리고 소비자 친화적인 경영을 하고 있는 기업들에게 CCM 인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잘 안 보이셨겠지만 지금 현재 구매하고 계신 다양한 제품의 CCM 인증 제도를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 외에도 저희는 OECD, 또 RCPN 회의, 또 각종 소비자 관련된 국제기구와 함께 정례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베트남과 같이 개발도상국 국가들한테 효율적인 소비자 제도를 확장시켜 나가기 위한 조언 등 ODA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호주, 일본,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등 소비자 보호 전문가를 국외에 파견하는 방향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가장 관심 있으신 채용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진행된 채용 전형을 가지고 왔는데요. 일단 저희는 인턴 경력직, 채용 인턴, 그리고 청년 인턴이 있습니다. 인턴 경력직은 저희 기관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에서 5개월 이상 인턴 경력이 있으신 분들을 채용하는 전형이고요. 이 전형으로 채용이 되시면 수습기간 3개월을 통해서 평가 후에 정규직으로 임명이 되십니다. 채용 인턴은 올해 기재부에서 새롭게 도입한 제도로서 저희 원은 좀 시범적으로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채용이 되면 인턴으로서 5개월간 근무를 하시게 되시고 평가를 통해서 70% 이상 그리고 100% 미만의 합격률로 정규직이 전환이 되십니다. 청년 인턴은 채용형 인턴과 달리 정규직이 보장되어 있는 인턴은 아닙니다만 인턴 기간 5개월을 마치시고 우수 인턴으로 선발이 되시면 서류 전형 가산점 등 저희가 채용 시 우대 방향을 마련해 두고 있고, 올해 하반기 저희가 충북 진천으로 이전을 하면 총 7명에서 8명 정도를 채용할 예정이기 때문에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채용 절차도 다른 기관과 별다를 바는 없습니다. 채용 공고 서류 심사, 그리고 인성 및 직무 능력 검사, 집단 도로 그리고 면접 심사를 통해서 최종 합격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논술 시험이라는 게 있었는데요. 이 논술 시험보다는 집단 토론을 통해서 좀 더 실무적인 능력을 평가하고자 새로 도입을 했습니다. 아마 별다른 변동이 없으면 내년 상반기에도 이러한 똑같은 절차를 통해서 채용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청년 인턴 같은 경우에는 이 채용 절차 중에서 집단 토론과 인성 및 직무 능력 검사는 없이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여기까지 한국소비자와 관련해서 발표드렸습니다. 지역 인재의 가산점을 주신다고 하는데, 여기 책자 보면은 정확히는 안 써있더라고요. 다른 기업에 써있는 데도 있는데, 그래서 어느 가산점이 정확하게 어떤 기준으로 되는 거고, 어떻게 적용되는가, 서류에서만 적용되는지 아니면은 전체적인 진행 과정에 있어서 다 적용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서류 전형에 5점 정도 가산점을 드리고 있는데요. 1, 2점으로 떨어지는 친구가 있기 때문에 비중이 작다고 할 수가 없고, 또
저희 원 같은 경우는 지역 인재를 아예 특별 전형으로 통해서 뭐 채용하는 경우도 있어서 가산점은 그 외에도 많이 존재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한국소비자원 인사 담당자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혹시 올해 안에는 그러면 정규직 채용 계획이 없는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혹시 집단 토론에서는 어떤 주제와 어떤 형태로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하반기에는 아까 제가 발표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기관도 다른 기관과 같이 정원을 맞춰야 되는 기간이고 이전을 하면 어느 정도 인력 유출이나 유입이 들어올지 아직 좀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에 아직 계획된 바는 없는데요. 1년에 대략 한 20명에서 30명 정도 채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시고 만약에 하반기 채용이 없더라도 저희는 한 내년 1월달, 2월달 좀 빨리 진행하는 편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집단 토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집단 토론은 다대다 면접입니다. 들어가시면 한 4, 5명 정도의 5명 정도의 면접자분들이 계시고 또 5명의 지원자분들이 함께 들어가시는데 들어가시기 전에 한 10분 정도 저희가 낼 문제에 대해서 기초 정보를 제공을 해드립니다. 모든 지원자들이 같은 지식을 갖고서 이제 토론을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공을 해드리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말을 했느냐, 내가 얼마나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느냐 보다는 다른 지원자들하고 얼마나 같이 어울려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지, 내 의견을 다른 상대방의 기분이 상하지 않게 어떻게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지 이런 논리력도 함께 보니까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도 통계가 다양하게 쓰이기 때문에 모든 봉사에서 조금씩 통계가 쓰일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혹시 통계 어떤 프로그램을 쓰고 있는지 혹시 여쭤봐도 되는지? 통계학과 전공자로서 한국소비자원에서 무슨 일을 할지 고민하고 들어왔었는데요. 일단 기본 행정 업무를 보실 때는 엑셀에 있는 통계 기능만으로도 충분히 활용하시는 데 문제는 없으실 것 같고 그 외에 거래조서나 국제협력 쪽에 가보시면 그 보고서 작성을 하실 때 있어서 내가 주장하는 바를 어떻게 근거를 제시할까에 대한 부분에서 SPSS도 쓰고 또 가끔 사스나 그 외 미니탭 등의 다양한 통계 프로그램도 활용을 하고 있으나 주로 사용하고 있는 건 SPSS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혹시 지금 업무에서 쓰는 프로그램이 이렇다고 한다는 예시일 뿐이지 들어오셔서 더 많은 통계 능력이 있으시면 그걸 활용해서 그 보고서의 퀄리티를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저는 충북대학교 국제경영학과에 재학 중인 차원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공통적인 질문 2가지를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아직 가스안전공사를 제외하고는 향후 이전 계획을 가지고 있는 기관들이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 채용이 된다면 실제 근무지는 어디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말했듯이 가스안전공사를 제외하고 나서는 이전 시기가 이번 년 7월, 9월 아니면 내후년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근무지가 수도권이다 보니까 이전을 하게 됨으로써 여기가 지방이라서 안 오는 이직을 하거나 해서 그 직원들에 대해서 공석이 생길 것 같은데 그로 인해서 채용이 더 늘어날 수 있는지 아니면은 그 직원들이 크게 이직을 하지 않고 여기까지 따라와서 다 근무를 하는지 어떤 식으로 예상을 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소비자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 올해 2014년 7월달 말에 이전 예정입니다. 그래서 채용이 되시게 되면 충북 혁신도시 내에서 근무를 하시게 되시고요. 원하시는 경우에 따라서 1년, 2년에 따라서 1년 정도, 2년 정도 근무하시다가 저희 각 지사에 서울, 경기를 포함한 각종 대도시에 지원이 있기 때문에 지원에도 원하시면 신청해서 가시를 키우고 있는 경우에서 가실 수도 있습니다. 7월달에 이전 예정인데 실제로 이제 저희도 이직 같은 경우에는 올 상반기 때 이직하는 경우가 있긴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원 자체적으로 워낙 이직률이 적기도 하고 앞으로 이직률이 크진 않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만약에 이직이 발생이 된다고 하면 내년 상반기 채용 때 당연히 반영이 돼서 아마 더 채용이 늘어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충북대학교 경영학부 4학년에 재학 중인 박종민입니다. 한국소비자원에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말씀드린 것 중에 이제 박사계로 지원하신 그 분야
보면은 이제 일반직이나 연구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학사학위가 지원할 수 있는 분야는 인턴이나 시험 연구 중에 한정되어 있는 건지 먼저 여쭤보고 이게 저 발표 때 제가 잘못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일반직 같은 경우가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가 지원 가능하신 전형이시고요. 연구직만 박사 학위 이상 소지자분들이 지원 가능한 전형입니다. 그러면 서류 심사를 할 때 가장 중요시하는 업무 역량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공모전에서 이제 수상한 경력을 얼마나 메리트를 가질 수 있는 건지 그리고 어떠한 자격증이 넣었을 때 필요한 이제 메리트를 가질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경력은 이제 필요 없는데 왜 넣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서류 평가를 할 때 사실 요즘 스펙 초월 분위기가 좀 많이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저희는 학점, 영어 성적, 자기소개서 위주로 가장 많이 보는 편이고요. 자격증이나 공모전 같은 경력이 있으면 분명 정성적으로 평가를 할 때 이 친구는 들어와서 이러한 업무도 수행할 수 있겠구나라고 우대사항은 되지만 특정 가점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저희 자기소개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희 평가하시는 분들이 블라인드로 사진까지 다 없애서 그 자기소개서 부분만 보시게 되거든요. 근데 자기소개서를 보면 단순히 공공기관이라서 관심을 갖는 친구와 아니면 저희 원에서 정말 하고 싶은 업무가 있어서 지원하는 친구는 확연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기초적인 항목만 충분히 준비를 해주셔도 상관이 있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선생님 자기소개서 그냥 간략하게 지금 말씀 좀 꺼내주셨는데 어떻게 쓰는 학생이 점수 좀 많이 받나요? 정답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각자 경험한 바가 다르기 때문에 경험한 바를 솔직하게 일단 쓰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대부분 기관이 비슷하겠지만 500자 이상, 600자까지 써라, 500자에서 1000자 이렇게 쓰라고 하면 어떤 그 지원자분들께서는 자기가 할 말만 딱 하고 일정 비율 이상이 되면은 공간을 뻥뻥 띄워놓고 할 말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저희가 딱 일정 자수를 제한해 놓는 거는 그 이상 쓰지 말라는 얘기지 자기 할 말만 하고 이렇게 핵심만 얘기하라는 건 아니거든요. 최대한 성의 있게 그 필요한 그 자기에게 주어진 공간을 활용해서 가장 되게 성의 있게 쓰면은 점수를 좀 더 잘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서원대학교 법학과 이석현 학생입니다. 한국소비자원에 질문 좀 하겠습니다. 청년 인턴이 뽑히게 되면은 따로 부서가 발급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러면 어떤 직무를 맡게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청년 인턴이 아마 체육이 되면 본원에서 근무를 하게 되실 거고 가장 많이 배치되는 부서가 조사 업무, 거래조사 이쪽 업무랑 피해구제 업무 쪽일 것 같습니다. 행정적은 아무래도 청년 인턴 분들이 오셔서 할 수 있는 업무가 제한이 되어 있고 거래조사를 가시면 시장조사라든가 기초자료 분석 같은 걸 도와서 같이 보고서를 작성하실 것 같고요. 피해구제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사실조사가 좀 많이 필요한 분야라서 해당 법률 공부도 함께 하시면서 피해구제 해결하는 데 그 선배님들 도와가면서 자료 제공이나 그런 작업들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는 청년 인턴을 채용을 해서 그냥 시간만 보내기는 안 하기 위해서 월간 업무계획서라던가 주간 업무계획서를 받아서 분명히 이 친구가 회사에서 얻어가는 게 있도록 멘토를 지정해서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원하시는 부서 있으시면 채용되셔서 어필하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면접 관련해서 전공 관련 질문을 좀 많이 하는 게 제가 지금 법학 전공을 해서 채용하지 않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면접 때 전공 질문을 안 하는 경우도 많으세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면접을 할 때 법학에 관련된 진짜 질문을 했었고요. 근데 그 질문 자체가 이론적인 그런 부분보다는 실제로 이게 법학 관련돼가지고 이슈가 있을 때 예를 들어 제가 취업할 때는 대형마트 격주 휴일제가 있었잖아요. 거기 관련된 질문이 있었습니다. 헌법 관련해서 그런 부분도 사회 이슈와 관련된 질문이지 단순히 그냥 율법 관련해서 어떤 이론적인 걸 묻는다거나 그런 부분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교원대에서 온 학생인데요. 교원대 같은 경우에는 이론 시험을 준비하느라고 대외 활동이나
게 거의 없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것들이 중요한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 대학 학점, 성적이 중요한지 궁금합니다. 저희도 다섯 기관과 동일한 것 같습니다. 대외 활동이 뭐 많이 한다고 해서 무조건 가점이고 적게 한다고 해서 불이익 이런 건 아닌데요. 대외 활동을 통해서 얻은 점이라던가 향하고 싶은 업무와 연관성이 있으면 물론 저희도 자기소개서를 볼 때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는 생각은 합니다. 학점은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는 서류 전형대 학점을 본다고 말씀을 드렸다시피 학점이 중요한 요소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도 3.0 이하면 무조건 탈락 이런 건 아닙니다. 그리고 학점이 낮은 거에 대한 이거는 말 그대로 서류 통과를 하시면 학점은 더 이상 보지 않는 요소이기 때문에 서류를 통과하는 정도의 학점만 유지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노하우는 사실 시간이 조금 길어질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이거 나중에 여쭤보려고 했는데요. 그렇다면 정책 연구원부터 이번에 선배님들만 대답해 주시죠. 네. 선배님들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토익 점수가 있는지 1번, 스펙 자격증 정말 필요하다고 느끼는지 2번, 3번, 노하우는 무엇인가 이렇게 세 가지로 대답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토익 점수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동일하게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 서류 평가를 서류 심사를 할 때 토익 점수 그리고 학점 그리고 자기소개서를 골고루 평가를 하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토익 점수가 높고 학점이 높고 다른 것들 다 잘하면 좋겠죠. 하지만 토익 점수가 낮아도 다른 곳에서 만회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필수로 900 이상 돼야 된다 이런 건 아닙니다. 그리고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일반 정규직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선호하는 자격증이나 이런 부분은 특별히 없습니다. 다만 전산직이나 일단 기술 분야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선호하는 자격증이 있지만 또 계약직을 뽑을 때 통계에 관련해서 아까 전에 사회조사 분석사나 이런 부분에 대한 자격증은 기존에 요구를 하게 됩니다. 다만 일반적인 정규직 같은 경우에 사무직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선호하는 자격증은 없지만 자격증 중에서도 이제 사무에 필요한 문서 편집이나 이런 부분을 만약에 가지고 계시면은 자기소개서나 이런 서류 평가 심사를 할 때 충분히 고려 대상이 될 수 있는 참고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합격의 노하우 같은 경우는 저도 지금 인사 담당자로서 입사 3년차입니다. 그래서 앞에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셔서 특별히 이제 어떤 게 정답이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제 개인적인 거를 말씀드리면 여러분들과 아마 나이대도 제일 비슷하고 지금 3년 전에 입사했으니까 지금 이제 전형 같은 경우에도 제가 들어왔던 때랑 가장 비슷하려고 보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학을 전공했었고 법학 전공자로서 이제 고시를 준비하다가 제가 나이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도 31살에 취업을 했습니다. 고시 준비를 하다가 취업을 30살부터 준비를 시작을 했죠. 그때부터 이제 토익 점수, 없던 토익 점수를 만들기 시작했었고 거의 반년 정도 해서 토익 점수를 한 800 중반대로 올렸었고요. 그리고 학점은 기존에 고시 공부하다 보니까 학점도 3점대 중반이었습니다. 특별한 자격증도 없었고요. 근데 이제 제가 가지고 있던 거를 가지고 어떻게 끼워 맞춰서 그거를 무기로 만드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자기 경험을 나는 이 대학교 4년을 허비하지 않았다, 이런 부분을 저는 객관적으로 제 개인적으로는 고시 공부를 위해서 제 대학생을 불태웠었고 그 부분이 충분히 어필이 되어서 채용이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또 여러분들 각자 다 생활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어필을 해서 열심히 살았다는 부분만 인정이 된다면, 그런 부분만 자소서에 잘 녹여둔다면 충분히 고려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연구직과 행정직 신입사원들의 평균 나이가 궁금하고, 또 하나는 채용 과정에서 채용 과정에서 서류 지원자들의 나이에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연구직 같은 경우에도 바로 박사학위를 받고 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30대 초반부터 합격하신 분도 계시고, 그때 대학교나 다른 연구기관에서 있다가 오신 분들은 40대 초반까지 들어오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행정직 같은 경우에는 각 연도마다 평균 나이가 조금 바뀌는데요. 여성 같은 경우는 최대 연소가 24살, 5살에서부터 30살 가까이 채용이 되는 스펙트럼 좀 넓은 편이고요. 남성분들도 그 나이에서 약간 플러스 2씩 하시면 좀 스펙트럼이 넓은 편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